답 내신 분 옳은 것은 다 푸셨어요? 자, 우리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짧은 축이 y축과 평행하다요. 와, 이렇게 짧은 축이 y축과 평행하다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짧은 축이 y축과 평행한 요런 타원이랍니다. 그래, 단축이 y축과 평행한 좀 옆으로 펑퍼짐한 이런 타원이 두 점 A와 B를 두 꼭지점으로 한다요. 자, 꼭지점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주어지면 문제가 너무 쉬워질 수 있어서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나왔어요. 자, 이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림만 정확히 그려도 그냥 답이 막 쏟아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축이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그래, 여기에 A라는 점 2,0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이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는 여기에 B 마이너스 3,3이 주어져 있어요. 자, 얘를 두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와, 얘가 두 꼭지점이 되려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요런 타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두 꼭지점이 되려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므로 타원은 두 개 존재한다.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내가 봤더니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에요? 5지요. 요만큼의 길이는 몇입니까? 3이에요.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몇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단축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6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16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틀렸어요.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 5, 요만큼의 길이 3, 5, 3 이래서 16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어떤 타원의 초점도 제2사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초점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요 녀석의 초점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2사분면에 없기 때문에 요 축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요 파란색의 초점이 혹시 2사분면에 있나 없나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봤더니 얘는요, 자, A의 제곱과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 자, 우선 이 A가 몇임을 알 수 있다? 10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A는 5가 돼서 A의 제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25가 나오고 있어요. 자, B의 제곱은 여기가 3이니까 이 B는 6,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냥 해도 되는데 B는 3, B의 제곱은 9 나오네요. 그러므로 C의 제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죠. 아, 얘는 중심으로부터 몇만큼 떨어져 있다? 4칸, 4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C가 4란 얘기는. 맞습니까? 그래, 여기 중심으로부터 하나, 둘, 셋,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초점이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 있겠구나. 자, 어떤 타원의 초점도 제2사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초점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므로 디귿도 틀렸다. 고로 기억이 답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꼭지점이 나오면 문제가 되게 쉬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예.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 타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타원이 X축에 접할 때, 타원이 Y축에 접할 때라는 요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얘는요, 되게 중요한 어떤 조건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런 내용을 한번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타원 배우기 전에. 어디에서 요런 내용을 선생님이 가르쳤을까? 원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원과 관련된 개념에서요. 원이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원이 X축에 접한다? 반지름!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 원이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자, 원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는 표현이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인데 원이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은 뭡니까? 중심의 무슨 좌표에? Y좌표. 예, Y 좌표에 뭐를 붙인 것이?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X축에 접한다라는 정보는 반지름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다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원이 Y축에 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중심의 무슨 좌표에?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라고 요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원에서는 어차피 중심과 반지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타원에서도 예, X축에 접할 때 타원이 Y축에 접할 때라는 요런 표현이 똑같이 나오더라요. 동그랗게 생긴 원에서도 그런 표현 나오는데 찌그러지게 생긴 타원에서도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 얘는 X축, Y축에 접할 수 있는 타원이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중심이 0,0이어가지고 절대로 X축, Y축에 접할 수 없어요. X축, Y축에 접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맞습니까? 앞에 있는 기본형의 식은 이렇게 생긴 애잖아. 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이러다 보면 와, 타원이 X축에 접하네. 혹은요, 와, 타원이 Y축에 접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표준형의 식에서만 가능하다예요. 자, 그러면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은 뭐냐? 예, X축에 접할 때 여기에서 우리 뭐에 신경 썼어? Y에 신경 썼죠?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Y에 신경 써야 돼. 여기서는 중심이 몇인데? M,N이지. 중심을 여기에서 Y 좌표에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도 타원의 중심을 Y 좌표인 N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바로 뭐와 같냐면 절대값 B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예. 연계성이 있죠? 원이 X축에 접할 때라고 나오면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여기에서 중심을 구하면 M,N인데 X축에 접할 때라고 하면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은 아니지만 뭐랑 같다? 밑에 있는 B의 제곱에서 절대값 B와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X축에 접한다고 절대값 N은 절대값 B와 같다. Y축에 접한다고 절대값 M은 절대값 A와 같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절대값 M은 절대값 A와 같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X축, Y축의 동시에 접해. X축의 접해라는 말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절대값 N이랑 절대값 B랑 같아. 자, Y축에 접한다라는 말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 절대값 M이랑 절대값 A랑 같다라고 요 녀석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식의 구조를요, 통째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M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X축에 접한다. 뭘 떠올려야 돼? 시작! 절대값 A는 절대값 B. Y축에 접한다. 절대값 M은 절대값 A. X축에 접한다. 절대값 N은 절대값 B. Y축에 접한다. 절대값 M은 절대값 A. 마지막 X축에 접한다. 절대값 N은 절대값 B. Y축에 접한다. 절대값 M은 절대값 A. 식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5번 24. 엄청 쉽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타원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양변을 140으로 나누면 10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거 우리 헷갈리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개념을 뭐로 배웠어? A, B, C 이런 걸로 배웠지. 근데 여기에서 A, B, C가 엉뚱한데 사용이 되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통째로 내가 적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다죠. 그래서 식이 뭐가 됩니까? 10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14분의 Y-N의 제곱은 1이야 라는 요런 식이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뭐라고 써야 돼? 절대값 N은 루트 14와 같고 절대값 M은 루트 10과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내가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을 구한다라고 했으므로 M의 제곱은 10, N의 제곱은 14, 답은 24.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우선 타원의 정의 활용해서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최대값, 최소값에 사용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산술 기하평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중선 정리, 일명 파푸스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산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산술 기하평균 나 안다? 네, 안다. 알죠?
네, 우선 들어주셔야 돼요. 네. 나 중선 정리, 즉 파푸스 정리 안다. 한 사람. 예, 파푸스 정리는 수학상 평면 좌표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거 뒤에 가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 제일 중요한 게 산술 기하 평균은 보통 언제 만들어져요?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이 보이는데 최대값 구해봐. 양수 조건의 최대값? 산술 기하 평균 아니야? 혹은 양수 조건이 보이는데 최소값이 보이면 양수 조건 나오고 최대값 혹은 양수 조건 나오고 최소값 나오면 선생님이 산술 기하 평균이랬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기본적인 아주 유치한 문제 유형은 좀 선생님이 산술 기하 평균 설명드리고 가는 거예요. 합의 값을 주어요. 합이 일정할 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야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몇이 나왔어. 이때 곱의 최대값 구해보겠니? 이런 유치한 문제. 혹은 곱을 줘요. 야 얘하고 얘하고 곱했더니 얘가 나왔어. 이때 합의 최소값 구하겠니?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 유치해서 사실 거의 안 나요.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이 유형에서 나와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자. 한 사람 혹시 선생님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수학학? 없어요? 그래서 알아듣네? 아니, 나머지 잘 기억이 안 나?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돼요. 합의 최소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산술기하 평균 얘는 되게 자주 나오잖아. 그치? 끊임없이 나오는 애니까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수학학 명제 뒤쪽. 자, 그냥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걸 테니까 선생님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평균의 형태에 대해서 우선 빠르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되겠죠? 원래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매일 학교에서 점수 내는 것만 생각해서 산술 평균만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대표값 중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게 필요해. 근데 그 대표값에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평균, 채빈값, 중앙값 뭐 이런 값들이 바로 대표값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목 점수 2과목의 평균 내봐, 3과목의 평균 내봐, 4과목의 평균 내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산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다양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2개의 평균을 내는데 루트 AB, 3개의 평균을 내는데 세제곱근 ABC, 4개의 평균을 내는데 4제곱근 ABCD 이런 구조로 평균을 내는 기하 평균이 있고요. 또한 조합 평균이라고 해서 이런 걸로 내는 평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에서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요. 딱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요. 그럼 선생님 밑에는 왜 적어줬어요? 적어놔야지 보통 다른 평균은 모르겠지만 조합 평균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시험은 네모 박스 친 부분만 나온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보통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사용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어디에서 발생해? 등호에서 발생하죠? 예, 부등호가 아닌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한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됐나요? 넘어가면 안 되나요?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무슨 조건이냐? 양수 조건에 최대값 나오면 산술 기하 평균, 양수 조건에 최소값 나와도 산술 기하 평균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녀석은요, 노골적으로 양수 조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양수 조건이 안 나오고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전되는 경우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구하고 싶은데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구해보겠니? 양수 조건이 안 보여. 그런데 식자체를 봤더니 앞에도 양수, 뒤에도 양수인 거지.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구하겠니? 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 구해보겠니? 라는 요런 구조의 문제가 나와도 얘는 100%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두 번만 읽고 가자. 시작! 양수 플러스 양수의 최소값,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은 뭐로 푼다? 산술 기하 평균. 한 번 더. 양수 플러스 양수의 최소값,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은 산술 기하 평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유형은요, 합을 주거나 곱을 주는 경우입니다. 즉 합과 곱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거나인데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유치하고 쉬워서. 대부분의 문제는 문자끼리 역수가 주어져요. 고등수학에서는 문자끼리 역수. 합도 안 주고 곱도 안 줘. 뜬금없이 문자끼리 역수인 수 두 개를 던져주는 거지. 합의 꼴이든 곱의 꼴이든. 그리고 어떻게 풀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놀랍게도 이 역수끼리 곱했더니 약분돼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네 라고 요렇게 흘러가는 유형, 요 유형에서 80에서 90% 정도의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 개념을 이해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세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한 20% 이하의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핵심은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가 뭔 말인지 나 이해가 간다. 두 명.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이 시험에 얘네들은 너무 유치해서 안 나! 라는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개념의 기반은 이래요. 야, AB 모두 양수야.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지. 이때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와, 양수 조건 최대값 나오기도 했고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 나왔으니까 100% 산술 기하 평균이네요.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녀석은 루트 AB단데 A 플러스 B가 일정하게 합을 일정하게 주고 있지. 그러면 얘 몇이 돼? 5가 될 거예요. 대입해서. 그러므로 AB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25. 그러므로 AB의 최대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5. 이런 문제 시험에 날까 안 날까? 안 나. 너무 유치해서. 이게 바로 뭐야?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묻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이런 유치한 문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외워 이건.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얘는 외우세요. 산술 기하의 가장 기본이니까. 시작!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한 번 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한 번 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바로 요런 유형이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봤어요. 양수 조건 보입니까? 네. 최소값 보입니까? 네. 양수 조건 최소값 보이면 얘는 뭘로 푸는 거다? 산술 기하 평균으로 푸는 거예요. 어머, 산술 기하 평균으로 풀려면요, 선생님 원래는 합을 주거나 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문자만 봅니다. 하나 x죠. 하나는 문자만 보면 x분의 1이지. 문자끼리 역수.
그러면 얘는 풀 수 있는 거야. 왜? 역수끼리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산술 기하 평균의 꼴로 바꾸면 보통 여기 2라고 쓰는 건 분수 쓰기 싫어서 루트 앞에다 붙여버리죠? 네.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x분의 4. 합도 안 주고 곱도 안 줬는데 문자끼리 역수끼리 약분돼서 이쪽에 있는 값을 갑자기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이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값은 몇이 되겠다?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의 80에서 90%에 해당되는 문자끼리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유형이야. 이제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외워보자. 시작! 문자끼리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한 번 더. 문자끼리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정의 활용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산술 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 요런 구조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PF랑요. PF 다시 요거 두 개를 더했어. 얘 당연히 양수지. 얘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 루트 PF 곱하기 PF 다시라고 요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장축과 같지. 우리가 보통 타원을 풀면 장축을 주잖아. 그래서 노골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합의 값을 주고 있는 요런 구조로서 문제를 풀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밑에 나와 있는 70번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우리 한번 볼까? 여기에는요,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앞에, 야, 얘는 양수야 이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얘는 뭐냐면 길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양수야.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얘는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으므로 뭘로 푸는 거다? 산술 기하 평균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2번 25. 자, 산술기하 평균으로 정리해보면 PF 더하기 PF 다시를 여기는 2로 나눈 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낫지. 루트 PF 곱하기 PF 다시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얘는 뭡니까? 장축의 길이죠. 그래서 둘 중에 장축과 관련이 있는 건 25예요. A의 제곱이 25면 A는 5. 이 A는 몇 나오겠습니까? 10 나오겠네요. 아, 너는 장축의 길이 10이야. 그러므로 얘는 5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나는 PF 다시 최대값 구할 거니까 양변 뭔짓 합니까? 제곱해요. 제곱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둘 다 0 이상이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곱하면 25. 여기는 PF 곱하기 PF 다시. 그러므로 이 녀석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25가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살짝 응용